무안공항 항공기 사고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재진주 전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사회부 강세현 기자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강 기자, 지금 안타까운 소식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현재까지 사망자 등 인명피해 상황 먼저 좀 짚어주실까요? 네,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사망자 수가 96명이었는데요. 방금 발표된 소식인데 여기서 24명이 늘어나서 지금 12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네. 계속 실종자 수색을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그 앞서 구조된 2명 이외에는 이제 생존한 사람들은 발견되고 있지 않고요. 계속 지금 사망하신 분들 수습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재준주 교수님, 사고 상황 계속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사고 경위 지금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현재 공식적으로 나온 내용에 의하면 랜딩 기아 고장으로 동체 착륙을 해서 제대로 서질 못해서 벽하고 충돌했다. 랜딩 기어의 사고 원인이 무엇이냐? 버드 스트라이킹이냐? 기기 체결함이냐? 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밝혀지겠지요. 예. 지금 화면을 보면요, 비행기가 착륙해서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있는데 네. 저 상황에서 그러면 속도라든가 방향을 트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인가요? 우선 그 랜딩 기어가 나왔더라면 핸들링해서 약간 틀을 수는 있었겠죠. 네. 그런데 동체 착륙으로 하면 방향을 틀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활주로위를 그대로 슬라이딩해서 미끄러져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네. 현장 기자도 연결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지금 무안 국제공항 여객기 사고 생존자 지금 2명인데요. 20대 남녀 승무원 각 1명씩입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자, 정철 기자 잠시 뒤 연결하고요. 지금 국토부 현장 지금 브리핑 이어가겠습니다. 제주항공 2216편 방콕 무안 간 이 사고와 관련하여 15시 기준 사고 수습 상황과 구조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피해 상황입니다. 항공기는 전소되었고 인명 피해는 탑승객 총 181명, 승객이 175명입니다. 이 중에 태국 국적의 2인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무원 6명이 탑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총 181명 중 사망이 117명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구조 현황입니다. 2명이 구조되어 목포 한국병원 1명, 목포 중앙병원 1명 이렇게 이송이 된 상태입니다. 희생자 안치 장소입니다. 무안공항 내 설치된 임시 영안실에 안치 중입니다. 사고 원인입니다.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 소속의 조사관 6명이 현장에 도착해서 초동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 간의 협업 체계입니다. 소방 490명, 경찰 455명, 군 340명, 해경, 지자체 등 관계자 1,562명의 인원이 현장에서 사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KTX 특별 임시열차가 운행될 예정입니다. 서울 발 목포행은 15시에 출발하고 목포 발 서울행은 밤 8시 30분에 출발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철도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지역사고 수습본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부산지방항공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지역사고 수습본부를 설치하여 유가족 등 지원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국토부 지금 3차 브리핑을 하고 있는데요. 추가 생존자 구출 소식은 여전히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사고 생존자는 2명입니다. 20대 남녀 승무원 각 1명씩인데 병원에서 지금 각각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정치훈 기자. 네, 목포 중앙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곳 응급실은 통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생존한 승무원 2명 가운데 20대 여성 승무원 1명이 이곳 응급의료센터에서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의사 설명으로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던 20대 남성 승무원도
왼쪽 어깨 골절과 머리 등을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남성 승무원은 이송 당시 내가 여기에 어떻게 오게 된 거냐고 오히려 의료진에게 물었다고 전해집니다. 또 모두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고 다 착륙한 것 같은데 이후 기억이 없다고도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승무원은 모두 사고기 항공기 맨 뒤에 있는 갤리라고 불리는 서비스를 위한 공간에 있다가 생존했습니다. 바로 앞자리부터 승객이 앉는 좌석인데 아직 생존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남성 승무원은 이미 주소지인 서울로 이송됐고 여성 승무원도 가족이 도착하는 대로 주소지로 이송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목포 중앙병원에서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네, 강세현 기자. 지금 현재 2명 구조됐고 치료 상황 전해줬는데요. 실종자가 지금 여전히 많지 않습니까? 네네. 항공기 사고 구조 어떤 방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일단 현장을 완벽하게 통제한 상태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상공이 워낙 충격이 컸기 때문에 항공기가 지금 온전한 상태로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저기 잔해가 뿌려져 있는데 그런 잔해들을 최대한 보존하면 수습을 하면서 그 와중에도 이제 실종자 수색을 하고 있는 거고요. 화재 진압은 이미 오전에 진작에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실종자가 어디에 위치했는지 최대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재 교수님, 꼬리 부분을 네. 제외하고 남은 부분은 파손된 상태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사고 당시에 그런 걸까요? 네, 그렇게 보이는데요. 네. 비행기가 미끄러지면서 벽하고 부닥치면서 폭발과 동시에 화재가 발생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 앞부분은 당연히 부서지고 화재에 의해서 소손되었을 겁니다. 네. 인간 꼬리만 남아 있죠. 네. 사고 당시에 목격자 얘기를 들어보고 지금 대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가 9시쯤 오는 데를 봤어요. 오는 데를 보고 밥을 먹으려고 하니까 쿵쿵 그랬어요. 그래서는 막 나왔거든요. 근데 쿵 하면서 불이 났어요. 근데 비행기가 이렇게 가서 앉아야 되는데 못 앉았던가 봐요, 기장이. 그러니까 한 바퀴 돌고 와서 거꾸로 이렇게 착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담벼락에 탁 받으면서 쿵쿵 하면서 불이 났어요. 그 시간대에 날씨가 엄청 좋았어요. 전우도 별로 없었어요. 한 기자, 사고 원인에 대해서 이제 여러 전망 또 추측들이 나옵니다. 지금 뭐 조사관들이 현지에서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이 버드 스트라이크, 이른바 이제 조류 충돌 가능성도 제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엔진 결함이냐 여러 이제 의견들이 나오는데 비행기 오른쪽 엔진에 불꽃이 보인 뒤에 뭐 펑펑 소리가 났다 이런 얘기도 전해지고 있고요. 네네. 그 점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그 지금까지 나온 거는 이렇게 나온 영상과 목격자분들의 증언을 토대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제일 먼저 나왔던 게 말씀하신 것던 그 버드 스트라이크였습니다. 새가 이제 이동을 하다가 항공기에 있는 엔진과 충돌을 했다는 건데요. 물론 이게 원인 중에 하나로 꼽힐 수는 있지만 자세한 원인은 이제 블랙박스나 아니면은 관제탑과 어떤 내용을 교신을 했는지가 나와야 확실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네, 국토 3차 브리핑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좀 더 들어보고 좌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한항공의 활주로 길이가 2,800m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항공기들이 운항을 했던 공항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활주로 길이가 충분치 않아서 이 사고가 났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KBS 이승우입니다. 기산 상황 중에요. 그 바람의 방향이 이 여객기의 방향과 역방향이었습니까? 순방향이었습니까? 예, 그 세부적인 바람도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 다음 제가 브리핑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 비행기는 01번으로 착륙을 하려고 하다가 다른 19번인가요? 그쪽으로 지금 착륙했다는 건가요? 예, 그렇게 착륙을 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저희가 잠정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우리 비행 기록 장치라든지 또 관제사 교신 기록들을 좀 더 살펴보고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01번과 19번의 활주로 길이는 똑같습니까? 활주로 길이는 같은 활주로에 어느 방향으로 착륙하냐에 따른 어떤 번호만 부여한 겁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다른 활주로가 아닌 겁니다.
네, 그 사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파악을 좀 하고 이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뭐 비행기가 기체 착륙, 동체 착륙을 하고 이제 화재가 났고 그 뒤에 소방 당국이 바로 출동을 했고 뭐 이런 것들은 시간대별로 일들이 쭉 진행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과연 이제 어떤 원인 때문에 피해 규모가 커졌는지는 조금 더 조사를 좀 해보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경 대리점입니다. 그 동체 착륙을 할 당시에 이 활주로 앞단에서 착륙이 시도가 된 건지 아니면 활주로 중간 부분에서 시도가 된 건지 그걸 혹시 파악을 하셨나요? 예, 그거는 좀 확인을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뒤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스 질문입니다. 그 무한공항 정기 국제선이 17년 만에 개항하게 된 배경이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거 국제선 데일리로 운행하는 데 있어서 좀 사전에 위험하다고 좀 파악하거나 그랬던 부분은 없었는지. 그 무한공항에 다시 이제 항공사들이 취항한 것은 이제 우리 항공사업법 상에 항공사업자들이 이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 슬롯 신청을 하게 되고 그 심사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배정을 하게 되는 이런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항공사가 이 무한공항에 국제선 그 노선을 취항을 하겠다라는 신청이 있었고 그 이후에 항공사업법에 따른 절차를 또 진행을 하고 뒤에 이제 운항이 이제 시작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무한공항이 데일리로 국제선을 운행은 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공항인가요? 그 전에도 사실은 무한공항에 뭐 운항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뭐 이렇게 휴직이 있던 공항에 이렇게 새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17년 그러니까 꽤 국내선 국제선 할 거 없이 운항을 쭉 해왔던 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동안에 항공 수요를 고려해서 항공사들이 운항을 좀 조정을 했던 그런 과정이 있는데 이번에도 사실은 수요에 따라서 운항 계획을 조정을 했고 그거에 따라서 운항을 지금 이제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서울경제 대상경제라고 합니다. 그 이제 예전에 미국에서도 이제 허드슨 강이랑 세대 충돌해가지고 비상 착륙을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사실 승객이 다 살았는데 세대를 충돌한다고 다 이렇게 비행기가 착륙을 해서 다 사람에게 승객들이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건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직접적인 어떤 세대 충돌이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추정한다라고 표현을 써도 되는 건지가 궁금하고 그리고 조종사의 비행 경력 이런 것도 파악될 게 있습니다. 예, 그 조류 충돌 이제 말씀하셨는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좀 더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블랙박스라든지 교신 기록들 이런 것들을 토대로 좀 정확하게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종사는 지금 두 분이 탑승을 하셨는데 저희가 파악한 결과에 따르면은 기장은 현 직책을 맡으신 게 2019년 3월 달에 이제 기장을 맡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행 시간은 6,823시간 정도 비행을 하신 거로 나와 있습니다. 부기장은 여기 1,650시간 정도 비행 시간이 있고 그다음에 현 직책은 2023년 2월 달에 이 직을 맡으신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BS 권영입니다. 질문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메이데이 이 교신을 하고 착륙하기 시작하는 2분 정도라고 하셨는데, 조류 충돌 주의를 주고 메이데이를 한 것까지 그 사이 시차는 대략 얼마 정도인가 궁금하고요. 승무원 두 분이 승격하셨는데, 기장이신지 아니면 일반 승무원이신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관제탑에서 그 조류 활동 주의 언급하고 나서 조종사가 다시 활주로 1구로 착륙을 시도할 때까지 대략 3분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메이데이 몇 시대까지 3분이요? 메이데이 요청하고 나서는 대략 한 2분 정도 되고요. 조류 충돌 주의를 주고 메이데이를
그 시차 말이에요. 그 사이는 한 1분 정도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거는 추후에 자료 확인을 하고 나서 교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JTBC 국민입니다. 그러니까 공일 방향으로 착륙시가다가 이제 조류 충돌 경보를 받고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웨이데이 선언이 있었는데 아까 그 복행 여부 이게 복행으로 가야 되나? 그러니까 공일번으로 갔다가 웨이데이가 선언이 되고 다시 일부 방향으로 반대쪽으로 도는 방향이라서 이게 복행으로 가야 됐습니다. 네, 운항 절차상 복행이 맞고요. 다만 이제 복행을 하면 다시 그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 다시 01 방향으로 착륙 시도를 하는 게 맞는데 아마 뭐 상황이 어땠는지는 파악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냥 짧은 쪽으로 01 방향으로 이렇게 관제탑하고 협의해서 착륙하는 걸로 그렇게 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앞서서 활주로 거리를 가까이 이제 01 방향이나 19 방향 이랬을 때 활주로 끝 지점에서 그 외벽까지의 거리도 동일한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랜딩 기어는 안 내려오게 하긴 되는데 그 외에 제동장치 뭐 에어브레이크든지 이런 거는 정상적으로 잡히는 이게 확인입니다. 예, 그 두 번째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조사를 좀 정확히 해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은 조사를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블랙박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입수하고 교신 기록들 또 현장 확인 이런 것들을 거쳐야 저희가 정확하게 원인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활주로 길이의 2.8km인데 그 아까 말씀을 주셨던 게 전체 길이를 아까 활주로 길이 전체 길이를 말씀하신 겁니까? 어떻게? 01 방향이나 19 방향이라는 이 끝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끝지점 외벽까지의 거리가 있을 텐데 이 외벽까지의 거리도 동일한지가 예, 그러니까 활주로는 하나입니다. 하나의 활주로에서 방향을 달리 쓰는 거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해서 외벽이 있을 것이고 이쪽에 가서 이쪽 가서 그거는 파악이 돼요? 그 정확한 자료는 그 데이터가 있으니까요. 그거는 확인해서 추후에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건 저희가 수치를 좀 확인해 보고 좀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무항공항에 정예비기 접근장치가 고장났다는 얘기가 혹시 그거는 제가 좀 파악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소방이 미리 그리고 감시청을 구별해서 워낙 시간이 짧아서 보통 감시청이 있잖아요. 제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정확하게 더 보고 뒤에 아마 그런 것들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공항 옆에 외벽이 가까이 있는 게 그리고 어떻게 보이는데 왜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게 조선장? 외벽이 가깝다는 것은 활주로에 바로 옆에 외벽이 이렇게 있어도 되잖아요. 그게 공항에 우리 없었다면 피해가 더 적었을 것 같은데 이번 때문에 피해가 더 컸을 거 아닌가 해서. 그 상황은 좀 확인을 해보고 말씀드리면 맞을 텐데 기본적으로는 그 활주로 옆에 그 양 끝단에 오버러를 방지하는 그 녹지대가 있고 또 활주로 옆으로 또 착륙대 구간에서 또 추가로 녹지대가 확보되어 있고 그 외벽에 그 바깥에 이제 벽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그 비행장이나 공항 설계 기준에 맞게 건설이 된 부분이고 지금 시각적으로 화면으로 봤을 때 짧게 보이실 수는 있는데 설계기준에 마이크 좀 뱅크해 주세요. 뒤에 하나도 안 들려요. 네, 지금 말씀하신 그거는 저희가 아까 다른 기자님 말씀하셨던 것 같이 수치를 좀 확인을 하고 다음 브리핑 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공항하고 좀 비교를 좀 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단 시차를 정리를 하면 조류 충돌주의보를 준 지 1분 후에 메이데이가 있었고 메이데이가 있은 지 2분 뒤에 충돌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조류 충돌주의라는 게 발령한 주의를 준 지 1분 후에 메이데이가 났다면 굉장히 짧은 시간 같은데 조류 충돌주의보가 크게 급작하게 주어져야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이게 어떤 좀 프로토콜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조류 충돌 위험을 경고했다고 하는 것이 아마 조류가 이제 출현을 했을 텐데요. 조류의 뭐 크기라든지 조류의 숫자 같은 걸 보고 아마 관제기관이 그 경고를 줬을 겁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 어느 정도 규모의 그 조류가 움직였는지 요거는 제가 좀 파악을 좀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통상 이 조류의 어떤 이동을 좀 보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 좀 보고 파악을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KBS 이승훈입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조사 가운데 물론 다 조사는 안 됐지만 규정이나 뭐 매뉴얼 같은 거하고 좀 다르게 진행됐을 만한 여지가 있어 보이는 부분이 좀 있습니까? 예, 그 저희가 조사가 진행 중이고 조사가 진행되는 상태에서 법이나 어떤 뭐 정비 규정들 이런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비행기록 아까 블랙박스 비행기록 장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입수가 됐으니까 현장에 지금 파견 나와 있는 조사관들이 본격적으로 아마 조사를 진행할 겁니다. 그 결과가 좀 나오는 대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밀방향으로 착륙 시도할 때 여기 하기 전에 조류 충돌 경고를 하기 전에 혹시 그러면 이 정도 거리면은 바퀴를 내렸을 것 같은데 혹시 내렸다 다시 올린 상황일까요? 이 부분은 잘 알 수는 없겠지만. 예, 그거는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상황입니다. 예. 다음 브리핑이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일단은 질의 이것으로 가능하고 다음 브리핑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 브리핑 들었는데요. 몇 가지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 교수님. 네. 지금 국토부 브리핑 내용을 보면 지금 비행기 기록 장치는 일단 수거를 해갔고 음성 네. 기록 장치도 조만간 수거해 갈 것이다. 그렇다면 사고 원인에 좀 더 자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우선요 조류 충돌 주의를 얘기하는데 1분 뒤에 메이데이라는 교신이 왔고 메이데이 교신 2분 뒤에 충돌했다라는 얘기인데 어떤 상황으로 이해를 하십니까? 우선 그 국토교통부에서 그 브리핑하는 걸 봐서도 알지만은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다. 조류 규모라든지.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네. 이것이 그 원인이 조류 충돌, 즉 버드 스트라이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버드 스트라이크에 대한 궁금증을 일부 해소를 해야 이 문제가 넘어갈 것 같아서 말씀을 올리면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통계에 의하면 2019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평균 100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네. 그 중에서 5%가 아주 그 치명적인 결함을 일으킬 수 있는 사고로 이어진다는데 이 새가 조금만 해도 1kg짜리가 부딪히면 5톤, 즉 5,000배의 충격을 준다고 하니까 네. 동체가 부서지는 정도라면 그나마 다행인데 제일 불행한 것은 5%의 취약한 위험은 엔진 속으로 새가 빨려 들어가서 네. 엔진이 망가졌을 때 이착륙 시에 주로 일어나는 사고라는데 비행기가 지금까지 통제를 못하고 충돌하고 불이 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사고의 규모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버드 스트라이크로 추정이 되고 그다음에 새가 갑자기 나타났을 경우에 대처할 방법도 없고 네. 참 안타깝게도 부득이한 사고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행 시간은 기장은 6,800여 시간, 부기장은 1,500여 시간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면 어떤 상황입니까? 아주 훌륭히 능력을 갖다가 발휘할 수 있는 정도의 경력이라고 이해됩니다. 네. 예. 강 기자. 네. 비행 기록 장치는 이미 이제 수거를 해갔고 네. 그리고 음성 기록 장치는 조만간 수거해 간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사고 원인에 좀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게 비행 기록 장치입니다. 이 장치에는 비행기가 고도에 어떤 고도에서 어떤 조치를 했고 또 그때마다 서로 관제탑과 어떤 교신을 했고 이런 모든 내용이 사실상 데이터로 들어있는 장치거든요. 네. 일단 수거를 해서 수거를 했지만 중요한 부분은 얼마나 이제 이 장치가 파손이 되지 않았는지가 좀 중요한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비행 기록 장치가 블랙박스가 외부 충격에도 강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데이터 확보에는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재 교수님 보통 이제 버드 스트라이크 하면 엔진 쪽을 염두에 두게 되는데 네. 이게 그 랜딩 기어 쪽에 부딪혀서 이게 펴지지 않는 그런 사례도 꽤 있습니까? 이것이 우선 엔진에 빨려 들어가서 엔진이 고장 나서 비행을 못하게 되는 경우, 네.
그다음에 랜딩 기어는 안에 숨어 있으니까 거기에 부닥칠 일은 없겠죠. 네. 다만 빨려 들어가면서 어디 기계의 조작에 흠을 입혔을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예. 그다음에 그 충돌에 의해서 또 유압 장치라든지 기계 장치가 고장이 났을 수도 있을 거고요. 예.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강 기자, 그래서 그런지 버드 스트라이크로 엔진까지 망가졌을 가능성, 이 점에 대해서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그 우측에서 그 엔진에서 연기가 나는 모습, 목격자들의 증언과 그다음에 영상을 통해서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네, 새가 이게 들어간 상황에서 그 엔진에 강한 충격을 주면은 엔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다만 풀어야 될 의문점은 엔진에 이상이 생긴다고 해서 랜딩 기어 자체가 안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충분히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있는데 왜 랜딩 기어가 이렇게 펼쳐지지 않은지는 추후 조사를 통해서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류 충돌에서 한국이 운항할 때 종종 있는 일로 알려졌는데 조류 충돌과 별개로 랜딩 기어가 안 내려온 이것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조금 전에 그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도 동의가 되는데요. 네. 엔진이 고장났다고 해서 랜딩 기어가 안 내려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만 버드 스트라이크에 의해서 동체가 새하고 충돌했을 때 부품이 어느 부분을 충돌시켜서 고장시키지 않았는가, 엔진이 고장난가도 별도로 새가 한 마리였다면 뭐라도 여러 마리였을 테니까요. 네.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동체 착륙을 시도했다고 지금 알려졌는데 동체 착륙은 보통 어떤 때 시도를 합니까? 랜딩 기어 안 펴질 때 시도를 할 수밖에 없죠. 네. 이게 이제 그 비행기가 착륙하면서 바퀴가 나오면 바퀴가 활줄에 닿으면서 이제 굴러가게 되는데 그 바퀴가 안 나오면 몸뚱이 자체로 동체로 착륙할 수밖에 없죠. 네. 다만 착륙할 당시에 동체와 활주로가 마찰이 생기면 화재가 생길 위험이 있으니 그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윤활유 등을 사전에 뿌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비행기가 동체가 활주로 부닥쳤을 때 발열되지 아니하도록 마찰을 줄이도록. 근데 이번에는 너무 급한 상황이 전개로 그럴 기회도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강 기자, 동체가 비상 착륙할 때 지금 관제탑과의 소통, 지금 브리핑을 보면은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네네. 시간이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비상 착륙 시에는 미리 통상 공항에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지금은 그런 모습이 보이질 않거든요. 아마 그 공항에서도 어느 정도 비상 상황이 이게 예고가 됐을 때 준비는 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네. 소방차라든가 아니면 응급구조단들이 다 공항마다 배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비상 상황이 이제 딱 펼쳐졌을 때 바로 가서 구조하는 게 목적인데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는 사고가 나자마자 너무 큰 피해와 화재가 났기 때문에 대기를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커다란 인명피해를 막기에는 좀 역부족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현장에 있는 기자 연결해서 내용 듣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항공은 사고 5시간 만에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김입의 제주항공 대표는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사고 수습과 유가족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정부와 관계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제주항공 프레스센터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지호 기자, 현재 상황 설명해 주시죠. 네, 저는 제주항공 임시프레스센터가 마련된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 호텔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인 오후 2시 김입의 제주항공 대표는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고와 관련된 첫 입장을 내놨습니다. 깊은 애도와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빠른 사고 수습과 탑승자 가족 지원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객기는 사고 이력이 없었다면서도 사고 원인에 대해선 관계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10분 정도 진행된 공식 브리핑을 마치고 다시 대책본부로 돌아갔는데요. 유가족들과의 소통 문제, 사고 당시 관제탑 현장 상황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엔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빠져나갔습니다. 사고가 난 여객기에는 승무원 6명을 포함해 한국인 179명, 태국인 2명이 탑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종은 보잉 737-800, 운항 기력은 15년으로 지난 8일부터 무안공항에 정기 취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홈페이지에는 탑승자 가족 문의를 위한 연락처도 함께 공개했는데
제주항공 측은 정보가 더 확인되는 대로 추가 브리핑 개최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제주항공 프레스센터에서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제주항공을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고로 인해서 유명을 달리하신 탑승객분들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당시 사고 당시 기장과 관제탑 현장 상황은 대충 전달받으셨을 텐데 어떤 상황인지 그 부분은 언론에서 이미 공식적으로 소방청을 비롯해서 정부기관의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그 정보에 의존하는 형편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기장이 얘기한 얘기는 알 수 있잖아요. 그것도 항공기에 길에 있는 FDR하고 CBR 자료를 사고조사본부에서 정부에서 파악을 해야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떤 스트라이크라는 건 맞는 거예요? 그것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없었습니다. 2022년에 간사이 공항에서 엔진 사고로 회항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랑 관련 없는 얘기지? 그거는 전혀 관계없는 상황입니다. 연단 행사 해주세요. 연단 행사. 운행 전에 그 정기 점검은 언제 받으시는 거예요? 정비 프로그램에 따라 가지고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항공기에 이상이 있었던 징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정기 점검은 구체적으로 언제 있었던 거예요? 그 부분은 따로 사고대책본부에서 파악 후에 알려드릴 사항으로. 연단에서 좀 해주세요. 연단에서. 네, 정부와 정치권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응은 무한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했고요. 지금 정치권도 총력 지원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권선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무안국제공항에서 불의의 비행기 추락 사고가 있었습니다. 희생자분들과 유족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각 부처 공직자들은 사태 수습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도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비상사태 속에서 주요 부처 장관의 공백 상황이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사태 수습에 전력을 다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시 한번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유명을 달리하셨는데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부상자분들은 쾌유를 기원하고 피해자 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상황이 엄중하니만큼 정부 당국이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수습하고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당 입장에서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 협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전준주 교수님, 네. 보통 착륙할 때 조류와 충돌할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고도를 다시 높이거나 하는 건 힘든 선택지인가요? 예, 착륙할 때 그러한 상황이 생기면 이미 늦었죠. 그러니까 새가 부딪히지 아니하도록 미리 새를 쫓는다든지 그런 사전 예방이 있지 아니한 상태라면 당연히 하고 있는데 그 새를 쫓지 못한 상태에서 착륙하다가 스트라이크가 생기면은 당할 수밖에 없는 사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강 기자, 비상대응팀이라든지 구조 인력이 대기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고가 지금 일어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네. 그만큼 긴박했던 상황이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비행기 사고 같은 상황 자체가 워낙 흔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대응하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렸을 것 같긴 합니다. 물론 공항에 있는 구조대랑 그다음에 또 소방대가 있긴 하지만 사고가 완벽하게 일어났다고 이제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사고가 딱 나고 나서 바로 출동을 했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수습하는데 시간이 걸렸을 것 같고요. 또 항공유 이제 화재 같은 경우는 워낙 화염이 세기 때문에 일단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항공대가 접근을 하고 있지만 불을 쉽게 바로 끌 수는 없습니다. 네. 완진까지 한 30분 넘게 걸렸던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화재가 너무 컸고 그다음에 충격한
딱 땅에 랜딩하는 순간 충격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인명 피해를 이제 쉽게 막기에는 쉽지 않았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 교수님, 네. 무안공항 그 활주로 길이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앞서 이제 국토부의 브리핑에서는 활주로 길이는 큰 문제가 아니었던 것으로 네. 안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지금 보니까 무안공항 활주로는 2,800m, 인천국제공항은 3,700m, 김포국제공항은 3,600m입니다. 네. 대략 한 1,000m 정도가 이게 짧은데 네. 이 공항 활주로의 문제는 없었던 건가요? 제 사적인 견해를 볼 적에는 네. 활주로가 짧아서 사고가 생길 개연성이 있다면 비행기를 이착륙시키지 않았을 겁니다. 네. 비행장을 폐쇄하든지 이 활주로를 늘리든지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 활주로에 이착륙하는 비행기, 할 수 있는 비행기의 기종을 이착륙을 시켰을 걸로 이해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활주로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실종자 수색 지금 뭐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어떤 방식으로 구조와 수색 지금 계속 이어갈까요?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사망자 수가 조금 더 늘었습니다. 네. 124명으로 늘어났는데 지금 계속 보시는 것처럼 이제 소방대원들이 이제 비행기를 좀 돌면서 이제 과연 실종자가 있는지 찾고 있는데 문제는 화세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이제 실종자 자체의 이제 유해를 찾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말했던 것처럼 지금 성별이 확인 불가인 분들이 13분 계신데요. 네. 성별조차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좀 커다란 불이 일어났기 때문에 완벽하게 모든 전 탑승객의 그 실종 여부나 아니면 사망 여부를 파악하기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최상봉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자신을 지금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본격적으로 지금 가동했습니다. 네, 네. 지금 뭐 재난지역 선포도 했는데 네. 정부 대응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일단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사고 피해자분들과 그다음에 피해자 그 사망자 유족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지원이 가장 먼저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른 부분으로는 사고조사위원회가 꾸려져서 왜 사고가 났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할 것 같습니다. 사고 원인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지 이제 유족분들도 답답함도 풀어줄 수도 있고 또 비슷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는 걸 막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정부는 이제 유족 지원과 그다음에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실종자분들의 수색, 마지막으로 사고조사 이렇게 세 갈래로 크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제 교수님, 해당 항공기에 밖에 해당하는 랜딩 기어가 정상적으로 내려오지 않아 지금 동체 착륙을 시도했다는 정황이 나왔는데요. 네. 이 랜딩 기어 고장은 조류 충돌 영향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기장이 랜딩 기어 고장을 알고도 어쩔 수 없이 착륙을 시도한 걸까요? 착륙을 어쩔 수 없이 시도할 수밖에 없었죠. 그 선회를 하는데 방콕에서도 날라올 때 연료를 다 소모했지만 네. 15분 내지 30분 정도는 선회할 수 있는 연료는 남겨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 15분, 20, 30분 더 떠 있을 수 있었겠지만 언젠가는 착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착륙을 지게 가장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동체 착륙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했을 것이다. 다만 너무 급히 생긴 일이기 때문에 대처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정도로밖에 추정이 되지 않습니다. 네. 예. 경찰이 전남 무안 일대에 지금 가포 비상을 발령했고 사고 현장과 인접한 전남 목포 한평에는 의료 비상을 내렸는데 가포 비상이 어떤 조치입니까? 전 그 공무원들이 퇴근하지 못하고 대기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전 직원들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강 기자, 제주항공 무안 방콕 노선 취항 지금 한 달도 안 됐다면서요? 네, 아직 사실 무안공항 내에 이게 취항 자체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한 달 동안은 이제 이상 없이 운행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졌는데 사실 무안공항 아까 말씀하셨지만 길이가 2.8km라고 했지만 주변에 있는 다른 목포나 아니면 여수에 있는 공항도 활주로 길이는 비슷합니다. 아마 조종사도 조금 더 긴 활주로가 있지 않았을까 분명히 생각을 했을 텐데 사실 주변에 있는 인천이나 김포까지 가지 않는 이상 활주로 길이는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했던 걸로 보이는데요. 네. 결국 이렇게 안타까운 사고로 이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정황상 볼 때 조종사는 최대한 활주로에서 이탈되지 않고 끝까지 랜딩을 시도했던 것으로 이제 영상을 통해서 보여지는데 정확하게 왜 이 공항에 최종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는지 관제탑의 지시가 있었는지
이거는 나중에 이제 음성 기록 장치가 확보된 뒤에 이제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장 기자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181명을 태운 제주항공 여객기 착륙 도중 활주로 외벽에 충돌해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지금 현재 계속 사망자 수가 늘고 있습니다. 동체 대부분이 지금 불에 타 사상자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영현 기자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는 전남 무안국제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는 여객기 사고 현장이 보이는데요. 사고는 오늘 오전 9시 3분에 발생했습니다. 태국 방콕을 출발해 무안공항 도착을 앞둔 제주항공 여객기가 착륙을 시도하던 중 랜딩 기어가 작동되지 않으면서 활주로 외벽을 충돌했습니다. 버드 스트라이크, 조류 충돌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여객기는 사고 직후 반파되면서 현재까지 124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생존자는 승무원 2명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소방당국이 시신을 수습하고 있어 사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가 난 기종은 B737-800으로 승객 175명과 승무원 6명 등 모두 181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승객 175명은 한국인이 173명, 나머지 2명은 태국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사고로 무안공항을 오가는 국내외 항공편은 모두 결항했습니다. 소방과 한국당국은 사상자 확인 작업을 비롯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교수님, 무안공항 사고 여객기는 이틀 전에도 승객들이 시동이 몇 차례 꺼져서 불안하다 이런 호소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장비 점검 이런 문제도 나중에 지적될 수 있을까요? 그럴 개연성도 있어 보입니다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동이 꺼졌다 켜졌다 하는 것하고 랜딩 기어가 안 나오는 것하고는 또 직접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아마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 점검한 거에 대한 확실하게 진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보통 그 비행기 항공기 점검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비행기가 이착륙 시에 하는 일상적인 점검 말고도 이게 시간별로 월별로 그 연도별로 아주 그 시간이 지나면 고장이 안 난 것도 정상적인 그 기종으로 바꿔가면서 보완을 하고 정비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비행기가 뜰 수 있는 상황이라면 완벽한 상황이었다라고 이해하셔도 될 거로 봐집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나니까 막 걱정입니다만은 예. 최근 10년간 항공기 사고를 보니까 67건인데요. 그 사고 유형별로 쭉 분석한 데이터를 보니까 착륙 단계에서 가장 많은 사고가 난 것으로 나오는데 실제로 착륙 단계가 그만큼 위험한 겁니까? 네. 전부 그 이륙 후에 3분, 네. 착륙하고 8분 해서 그 마에 11분이라는 얘기를 한답니다. 조종사들은. 그래서 보통 이착륙 시에 모든 사고의 절반 이상이 그때 생긴다고 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네. 예. 비행기 사고 또 준사고라고 표현하던데 원인 중에 과반은 조종사 과실로 예, 53%가 조종사 과실로 통계가 잡혀 있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요, 보통 이제 착륙 단계, 순항 단계, 접근 단계 이렇게 나누던데, 뭐 지상 활주 단계, 이륙 단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그러면 착륙 단계로 착륙 단계죠. 네. 자, 강 기자, 네. 지금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사고로 국내외 항공편 모두 결항됐잖아요. 그러면 네네. 국내 다른 공항으로 좀 대체가 되고 있습니까? 네, 만약에 무안공항으로 이제 가려던 여객기가 당시에 있었다면은 당연히 이제 대체 항공으로 이제 전환됐을 거고요. 왜냐면은 무안으로 가는 해외선도 있고 국내선도 있기 때문에 근데 국내선 같은 경우는 아직 좀 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해외선 같은 경우는 거의 대체 항공편을 마련을 해가지고 이제 다른 공항으로 아마 착륙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일단 사고 수습과 이제 사고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하는 거기 때문에 무안 공항이 폐쇄되는 기간은 제 생각에는 꽤 길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고 네. 수습을 끝냈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활주로 길이에 정말로 이제 문제가 없는지, 그 다음에 활주로 컨디션이나 아니면 버드 스트라이크가 있었다면은 관련돼 가지고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이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지를 다 점검을 끝낸 후에야 이제 다시 공항을 열 것으로 보입니다. 제 교수님, 국내 항공 사고가 있었습니다만 이번이 최대 피해
예상이 되죠. 인명사고로는 최대 피해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 칼이 80년도에 김포공항에서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때도 사망자는 116명인가 그랬던 것 같거든요. 네. 제 기억이 지금 확실하지는 않은데 그다음 120명을 넘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발견되지 않은 실종자까지 다 사망으로 추정한다면 두 사람 말고는 다 별세하신 거 아니겠어요? 네. 아마 국내에서 항공기 사고로서는 제일 큰 사고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국토부 3차 브리핑에서 메이데이 선언이 얘기가 나왔는데 네. 통상 메이데이 선언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지금 이루어집니까? 통제 불능의 비상 상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모든 그 기술력, 행정력 또는 인원을 동원해서 도와주기를 바란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면 그 상황이면 조종사가 손 쓸 방법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네. 추락한 여객기가 보잉 737-800 기종이잖아요. 예. 기령도 보니까 15년 됐다고 하는데 보잉 737-800은 어떤 기종입니까? 에어포스하고 보잉하고 세계적으로는 두 군데 비행기 제작사가 있죠. 네. 그래서 아주 적대적인 적성 국가 아니고는 다 그 비행기를 쓴다고 하는데 보잉도 그 나름대로 그 사고가 다소 난다고 하더라도 그나마 견딜만 하니까 그것이 그 제조가 계속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항공기로서 여객기로서 뭐 그렇게 사고가 났으니 할 말은 없지만 뭐 비행 가능한 항공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네. 기령이 15년 됐다면 항공기 중에서는 어떻게 오래된 편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기종이 15년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보다 오래됐나 안 됐냐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것이요.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항공기는 위클리 먼슬리 하면서 매일, 매주, 매월, 분기별로, 연도별로 정상 점검을 하면서 수시로 정상적인 부품까지도 늘 바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늘 새 기종이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항공기가 15년 됐다고 해서 낡은 비행기는 아니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강 기자, 정부도 지금 대책 마련에 분주한데 특별 재난 지역 선포 지금 했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향후 어떤 정부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까? 일단 여기로 많은 유족분들이 모일 거기 때문에 유족분들에 대한 지원을 할 거고 또 이제 재난 지원금도 이제 투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공항 수습 자체도 정말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공항 수습에도 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재난 선포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 권한 대행이 지금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사고 수습이 완벽하게 마무리되고 그 다음에 지원까지 마무리될 때까지는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무연고행 여객기 추락 사고 지금 사망자 지금 구조된 인원은 2명 외에는 지금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네. 구조된 인원 2명은 이제 비행기 후미에서 발견된 걸로 지금까지 확인되고 있는데요. 동체가 이제 충격을 받으면서 앞부분은 완벽하게 이제 파괴가 됐고 화재가 났지만 후미는 이제 중간에 떨어뜨려서 보시는 것처럼 어느 정도 모양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승무원 2명은 이제 후미에서 구조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금 승무원 한 분은 이제 목포에서 그다음 한 분은 이제 서울로 이송되면서 이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전문가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보고 또 자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재상 전 국방대학교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권재상 교수님 연결돼 있으시죠? 예. 네, 지금 이제 국토부 브리핑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여러 요인들 얘기가 나옵니다. 우선은 조류에 대한 충돌 그런 위험 경고를 낸 뒤 1분 뒤에 메이데이 있었고 2분 뒤에 충돌했다 이런 발표 내용이었습니다. 그 점은 어떻게 우선 보고 계세요? 예, 그렇다면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는데 기상 조건도 있고 조류 충돌도 가능성이 없지는 않고 그다음에 조종사 실수도 없지는 않은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조류 충돌 이후에 바로 메이데이 콜이 있었고 그다음에 바로 착륙을 해서 그 런웨이를 이탈을 했다. 그런데 랜딩기가 없이 착륙을 했다 하는 상황이죠. 네. 예, 그렇다면 우리 지금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조류 충돌로 인해서 아마 한 엔진이 고장이 났을 거예요.
고장이 나게 되면 엔진에 의해서 구동되는 유압 펌프가 네. 작동을 중지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유압 펌프에 의해서 동작되는 랜딩 기어가 내려오지 않고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라크가 풀리지 않았을 거예요. 네. 그러면 착륙할 때 바퀴가 없는 상태로 착륙을 해야 되는데 엔진까지 꺼졌으니까 착륙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겹쳤을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유압 계통이 엔진만 스톱된 게 아니라 그 랜딩 기어만 못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방향타하고 승강타의 움직임에도 지장을 줄 수가 있을 거예요. 2단계로는 그것이 아웃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동태 착륙이 불가피할 텐데 문제는 그 메이데이를 콜을 한 지점이 활주로에서 어느 정도 되는 거리냐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네. 활주로에서 안전거리가 있었다면 그 랜딩 기어가 내려오지 않는다면 유압에 의해서 내려오지 않는다면 조종사가 수동으로 내릴 수 있는 절차가 또 있는데 네. 그것까지 안 됐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원래 737 기종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인기 기종이면서도 최근에 와서 그것을 업그레이드를 하느라고 엔진을 바꾸고 하느라고 그 항공기에 몇 가지 개조가 있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큰 게 그 엔진의 직경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활주로하고 간격이 짧으니까 엔진을 약간 납작하게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땅하고 간격을 유지했는 대신에 랜딩 기어는 그대로 뒀죠. 네. 그러니까 랜딩 기어하고 땅하고의 간격이 상당히 좁은 거, 낮은 거,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됐을 텐데, 네. 그러다 보니까 랜딩 기어를 올렸을 적에 감싸주는 페어링 도어라고 그 커버하는 바퀴를 감싸주는 바깥에 도어가 하나 있어요. 네. 그 도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도어를 열게 되면 땅에 닿게 돼요. 네. 그래서 그것을 개조를 하지 않고 그대로 쓸 수가 없어서 랜딩 기어를 감싸주는 베어링 도어를 장착하지 않고 도어가 공기 중에 그대로 노출되는 그대로 노출되는 게 아니라 한쪽 면이 배 밑에서 도어 없이 노출되는 상태가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서 혹시 날씨가 나쁜 상황 하에서 구름 속이나 습기 많은 지역을 통과하되 얼음이 얼어가지고 아이싱이 생겨서 네네. 랜딩 기어가 또 거기서 얼어붙어서 고착이 돼가지고 유압이 네네. 고장 나고 교수님, 지금 그런 상태에서 수동으로 동작이 안 됐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네, 교수님 지금 탑승자 가족 입장 발표가 있는데 들어보고선 지금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시죠. 그러니까 다들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하실 말씀 있으시면 얘기를 해주시고 부족함이 있더라도 그래도 더 얘기를 해주세요. 여러분요. 일단 저기 용지 못 적으신 분들 있으시면 이쪽으로 제가 시계 반대 이쪽으로 돌릴 테니까 적어서 뒤에는 꼭 써주셔야 됩니다. 자, 권 교수님. 예. 네. 앞서 이제 국토부 브리핑에서요. 비행 기록 장치는 수거를 해갖고 지금 음성 기록 장치도 수거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그렇게 되면 원인 규명에 좀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거 비행 기록 장치를 찾으면 한 70-80%는 원인을 밝힐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다가 조종사가 정언을 할 수가 있죠, 또. 현재 여보세요? 상황에서 보시기에 이게 랜딩 기어 불발, 이른바 버드 스트라이크의 원인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까? 아니면 다른 또 원인도 살펴봐야 합니까? 지금 시기나 기상으로 봤을 때 네. 무안 쪽이나 무안에서 제주도 사이는 겨울 철새들이 많이 옮겨 다니는 경로상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거기가 활주로 가까이 왔을 때라니까 고도도 아마 새들이 활동하는 1000피트 이하로 많이 내려왔을 겁니다. 네. 1000피트 전으로 내려왔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정확한 시간을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네. 조류가 많이 활동하는 시기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류가 어느 엔진 한쪽으로 들어갔을 가능성도 무시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조류가 충돌을 하게 되면 항공기 엔진에 달려있는 유압 펌프가 회전을 멈출 수가 있죠. 아니면 유압이 리킹이 생긴다든가 엔진 고장과 함께 외부에서 이물질이 들어가서 엔진이 고장남으로써 유압 펌프가 동작을 멈추거나 유압 펌프가 성능이 약해졌을 때 랜딩 기어와 조종면이 잘 동작하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네. 보통 착륙할 때 조류와 충돌할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하게 됩니까? 조류 충돌은 바로 항공기 이상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다음에 바로 추락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불이 나거나 충돌을 한 거, 공중 충돌을 한 것보다는 약간의 시간적 여유는 가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적어도이기 때문에 조종사가 갑자기 당황을 하거나 조치를 바로 취하지 않고, 즉 활주로를 확인을 하고 바로 가서 착륙을 하지 않고 또는 착륙을 할 상태가 못 되는 고장이 심각해졌을 경우에는 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엔진이 2개 있다는 것은 하나가 아웃되면 하나를 가지고서 안전한 비행을 할 수 있다는 조건 하에 비행 허가가 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무항공항에까지 가서 착륙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더 자세한 것은 비행 기록 장치하고 당시에 조종사들의 처치 내용을 확인을 하면 그것은 쉽게 밝힐 수가 있습니다. 네. 조종사가 메이데이 선언 2분 뒤에 충돌 사고가 났다고 하는데 통상 메이데이는 언제 선언하는 건지 그리고 2분이라면 조종사가 손쓸 방법 시간이 없는 상황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것이 이제 항공기가 위험 상황에 처하게 되면 조종사가 취할 수 있는 비상 조치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서급하게 비행장으로 되돌아가서 착륙을 해야 된다든가 긴급하게 바로 착륙을 않고 천천히 절차를 따라서 내려가되 좀 우선순위를 갖고 빨리 내리게 해달라라고 얘기할 적에는 펜이라는 3번 외칩니다. 용어를. 네. 그때 비상사태를 널리 알린다, 전파한다 그런 뜻이 되고요. 메이데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긴급 구조 신호입니다. 지금 당장 위험하니까 모든 조치를 다 도와달라, 모든 조치를 취해서 다 도와달라 그런 소리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것은 시간 간격으로 빠를수록 조종사가 취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가 있는데 매우 급한 경우도 있습니다. 저고도에서 여기서 여객기 같은 경우에 저고도라면 1000피트 이하를 대체적으로 얘기하면 되는데 한 3km 정도요. 근데 그때는 바로 착륙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던 단계에서 조류 충돌이 일어났으면 조류가 큰 것이 들어가든가 여러 마리가 들어가서 엔진의 고장이 심각한 상태로 되었다는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는 시간적 여유라는 것은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게다가 하이드롤릭 펌프라고 얘기하는 건 유압 장치의 펌프가 있는데 그 펌프가 동작을 하지 않으면 엔진만 무슨 고장 나는 것이 아니라 엔진이 고장 날 때 파편들이 튀어서 다른 동체나 다른 날개 같은 데서 손상을 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유압 장치에 의해서 동작되는 항공기 조종면이 다 고장이 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조종면이 고장이 나는 것은 외부에서 볼 수가 있는데 항공기가 갑자기 고개를 숙인 상태로 급강하를 한다든가 아니면 급상승을 한다든가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진다든가 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착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나 랜딩 기어가 동작이 않더라도 착륙을 할 수 있을 정도였으면 그렇게 긴박한 상황은 아니었을 수가 있는데 착륙 후에 방향을 잘못 조종을 해서 공군에서는 이렇게 방향 보지라고 얘기를 하고 항공기 회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방향을 잘못 유지를 못 해가지고
활주로에서 미끄러져서 네. 활주로를 이탈해가지고 주변 장애물, 뭐 옹벽이라든가 그 수궁창이라든가 뭐 이런 데 같은데 옆에 배수구 같은 데다가 그 완전히 그 처박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거는 도리가 없어요. 그 네. 조종사의 실력하고 그 당시 활주로의 상태하고 바람의 방향하고 항공기를 통제하는 조종사의 능력과 항공기의 그 기능상의 안전성 이런 것들이 다 포괄적으로 동작을 하는데 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착륙 후에 충격을 해서 승객들이 많이 튕겨 나가고 그 기체가 두동강이 나고 난 다음에 불이 났다 이런 정도로 알려져 있다면 네. 착륙할 때 바퀴 없이 착륙을 하긴 했는데 그것을 조용히 가서 부드럽게 착륙을 한 것이 아니라 네. 그 제비가 나뭇가지에 앉을 적에 보면 와서 툭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와서 살짝 앉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조용히 앉으면 피해가 덜한데 쿵 떨어졌다면 조정이 불가능할 때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은 쿵 떨어졌다면 항공기가 두동강이 날 수가 있고 두동강이 아니라 그 이상도 부서질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렇게 부서진다면 그것이 날개 앞쪽이냐 날개냐 날개 뒤쪽이냐에 따라서 그 피해의 정도가 많이 달라질 겁니다. 기수부터 부딪혔느냐 배로 부딪혔느냐 꼬리 부분에 먼저 부딪혔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달라집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봐갖고는 동체로 그냥 그 충격을 줘서 꼬리 부분이 떨어져 나갔다라는 걸로 보도가 되고 있으니까 네. 그것을 상정을 한다면 동체 내부에 있는 연료 탱크하고 날개에 있는 연료 탱크가 항공기가 충격을 할 때 그것이 파열이 되든가 아니면 엔진이 파괴되면서 거기에 튀어나온 파편이나 전기계통의 이상으로 화재가 일어났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희생자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뭐 사고 원인은 좀 더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권재상 교수님, 이게 착륙 뒤에 그 화면을 보면 비행기 속도가 줄지를 않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벽에 부딪혀 화재가 났는데 그 점은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그거는 이제 아마 항공기가 한쪽 엔진이 고장이 났으면 엔진 한 개로 가지고 움직여야 되고 그 다음에 엔진만 고장이 난 것이 아니라 조종면이 불안정하게 동작을 한다면 파이널 그러니까 항공기가 착륙할 때 내려오는 마지막 코스 경로상에서 속도를 평상보다도 높게 가져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야 완전히 활주로 이전에서 불시에 추락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속도는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바퀴가 없는 상태로 그 배면으로 접지를 한 상태니까 그 상태가 그대로 줄어들기까지는 한참 걸릴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속도는 빠를 수밖에 없는 것은 인정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지나치게 빠르다면 그것은 문제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활주로가 그 전날부터 그쪽 지방에 눈이 많이 왔죠. 네. 그 눈이 왔는데 아마 그 장비를 가지고 제설 작업을 했을 겁니다. 네. 했더라도 밤 사이에나 이렇게 온도가 많이 내려갔으니까 활주로 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얼음이 꼈을 수 있습니다. 네. 소위 블랙 아이싱이라 그러는 거죠. 그것이 일어났다면 활주거리는 랜딩 기어를 갖고 있으나 가지지 않으나 그 30% 이상 늘어날 겁니다. 30%가 아니라 그건 배 가까이도 늘어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것은 활주로 상태를 잘 봐야 하고 그 당시 바람이 또 항공기가 착륙하는 상태에 따라서 어느 쪽으로 불었느냐에 따라서 활주 길이하고 그 활주하는 거리하고 항공기가 이탈하는 방향하고가 위험한 상황에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라는 것 조작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하는 것을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권 교수님, 조류 충돌과 별개로 이 랜딩 기어가 안 내려온 것이 원래부터 기체 결함 가능성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진단들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세요?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보잉 737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인기 기종이고 네. 우리나라에서 한때는 주력 기종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재벌에서는 그것을 전용기로 쓴 적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이 쓰인 기종이다 보니까 에어버스사에서 대응 기종으로 A300 시리즈를 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737을 새로 개발하지 않고 개조를 많이 했습니다. 네. 즉 발전적 업그레이드를 많이 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엔진을 업그레이드한 거는 물론이고, 그 다음에 그 이착륙 장치를 높게 만들면 땅하고 엔진하고 거리가 좀 넓게 여유가 생기는데, 네. 보잉 737은 비포장 활주로라든가 좋지 않은 설비가 좋지 않은 비행장에 가기 위해서 랜딩 기하가 낮은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손님들이 바로 타고 내릴 수가 있으니까 로딩 브리지 같은 게 없어도 되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장점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랜딩 기하를 높이거나 기체를 완전히 개조를 안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랜딩 기하는 짧은 상태고 엔진은 커졌고 하니까 그라운드 클리어런스라고 얘기하는 땅으로부터의 간격이 좁은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오는 착륙 시에 그 제주도에서 착륙했다가 이륙을 했다니까 착륙 시에 뭐 그 충격을 갖느냐 안 갖느냐 하는 것도 한번 따져봐야 되고요. 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랜딩 기어는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랜딩 기어를 덮어주는 페어링 도어라고 그 랜딩 기어를 감싸주는 외부 도어가 하나 있습니다. 네. 그 도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것을 열었다 닫았다 하기에는 땅하고의 간격이 너무나 좁으니까 네. 그 도어를 없애버렸어요. 네. 그 기존이 그 도어를 없앴으니까 그것이 바퀴가 3분의 1 두께 3분의 1 정도는 바깥으로 노출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 때에 날씨 나쁜 지역을 비행할 때 아이싱이 걸렸을 가능성. 네. 공중에서 그 눈으로는 안 보일 정도로 아주 맑은 얼음이 꽁꽁 얼게 되면 랜딩 기어를 하이드롤릭 펌프가 고장이 나서 유압 펌프 고장이 나서 수동으로 내리려고 해도 그것이 잘 안 내려올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럴 가능성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네. 출액 여객기가 이게 보잉 737-800 기종이잖아요. 예. 기령이 15년 됐다고 하는데 예. 그러면 항공기 중에서는 이게 어떤 겁니까? 15년이라는 수치가요. 15년이라면 한참 청년기라고 봐도 됩니다. 보통 네. 항공기는 한 30년은 쓰니까요. 네. 예, 그러니까 그 도입 연도 같은 것은 뭐 지금 봐서 주기 검사라든가 네. 정기적인 이착륙 때의 그때 검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성실히 수행해 왔다면 네. 그 항공기는 그런 고장은 배제해도 좋다는 지금까지의 그 기록들이 있습니다. 지금 네. 보잉 737의 800 기종하고 맥스 기종이 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네. 요즘 많이 나는데 그것 때문에 그것은 안전조치를 많이 취해 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운영상의 문제가 심각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배제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고 네. 또 하나는 그 인적 사고라면 조종사만 인적 사고가 아니라 지금 연말 연시에 돼 가지고 항공 소요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조종사들이나 밑에 정비 지원 요원들이 항공기를 공중에 띄우기에 굉장히 바쁜 시간일 거예요. 네. 그래서 점검을 소홀히 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거든요. 네. 그 시간에 이륙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네. 그래서 그러고 그것이 주 모기지인 인천이나 김포공항이 아니고 타기지에 갔다 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중간에 상태가 나빠졌는데 그걸 무릅쓰고 모기지까지 돌아가자라고 억지로 비행했을 가능성 이런 것도 네. 다 조사가 되겠죠. 정비불량 가능성 역시도 살펴봐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건 다 사고 조사할 때 필수적으로 조사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조종사들이나 정비사들한테 그 시간 내에 휴식 시간의 보장과 비행 스케줄의 간격 이런 것도 다 조사가 됩니다. 네. 기장이 비행 경력이 6,823시간, 부기장도 한 1,500여 시간 되는데요. 6,800이요? 네. 그 정도면 베테랑에 속하죠. 네. 예. 네. 부기장은 1,500시간이면 민항기 조종사로서 이제
훈련 끝나고 공군 출신이나 네. 해군 출신 가면 민항기 조종사로 간 지가 얼마 안 되고 그 민간 항공이나 민간 비행학교 출신이라면 그 비행회사에 취직한 지가 한 3년 내지 5년 차쯤 됐을 겁니다. 네. 권 교수님, 지금 이 시점에서 사고 원인 어떤 점에 주력해서 살펴봐야 할까요? 그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 소위 말해서 비행사고 조사는 그 생존법이라 그래가지고 모든 가능성을 오픈해놓고 네. 하나하나 털어나가기로 해야 됩니다. 네. 야, 요것은 직접 관계가 있다 없다. 이런 문제는 직접 관계가 있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하나 털어나가지고 마지막에 남는 가능성들을 가지고 집중으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네. 저도 여러 번의 그 사고 조사 경력이 있습니다만은 그건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제 비행 사고 조사하는 사람들의 한계나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그 공식적으로 교범에 써 있는 얘기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는 그 조사에 관계하는 사람들의 얘기인데 원인의 원인은 원인이 아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 그건 무슨 소리냐 하게 되면 A라는 사고가 있었다면 그거 이전에 A가 일어나게 된 또 B라는 사고가 있을 수가 있죠. 네.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 또 그 원인이 되는 또 무슨 일이 있을 수가 있죠. 네. 이런 식으로 따져 나가다 보면 비행사고는 밝힐 수가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네. 그래서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사고에 영향을 준 가장 큰 요인과 네. 그 요인에 관계된 직접적인 영향 요소들만을 밝힘으로써 재발을 막는 그런 규칙이 있습니다. 네. 네. 권찬생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내일 뵐게요. 네네. 예. 방금 전에 사고 유가족들 입장이 나왔는데요. 직접 들어보고 또 좌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해달라 그러세요. 제발 보고만 있지 말고. 예, 얘기 온 지가 벌써 30분 넘었습니다. 장소 협조와 닥에서 큰 넓은으로 왔으면 제발 부탁입니다. 이 정부를 좀 믿고 우리 행정에 믿게끔 대책을 좀 해주십시오. 가슴이 제 막내딸이에요. 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유가족들의 모습을 지켜봤는데요. 제 교수님, 네. 앞서 이제 권 교수님도 이게 랜딩 기어가 작동이 안 될 경우에 만약에 엔진의 문제였을 경우에 수동으로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이유를 모르겠다 그런 입장이잖아요. 어떤 상황으로 이해를 하세요? 수동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유압 펌프가 고장이 나서 못 내릴 때 수동으로 한다는 얘기인데 네. 그 랜딩 기어가 아까 권 교수 말씀처럼 얼어붙은 상태라면 네. 외부에 나가서 깨기 전에는 그걸 낼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수동으로 한다고 해도. 네. 그러니까 유압 펌프가 고장이 나서 안 될 경우에는 수동으로 가능하지만 랜딩 기어가 딱 얼어서 붙어 있는 상태라면 수동으로 해도 안 되죠. 그래서 보잉 그 비행기를 바꾸면서 바퀴 랜딩 기어 카바를 띈 것이 문제가 된다고 얘기했는데 네. 그래서 아마 외부에서 얼었기 때문에 수동으로도 안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강 기자, 앞서 이제 권 교수께서는 활주로 바닥이 얼었을 가능성, 아까 블랙 아이싱 이런 표현을 하던데요. 그런 가능성, 개연성도 역시 조사가 되겠죠. 네,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기온 자체가 거의 영상과 영하를 왔다 갔다 하는 기온이긴 하지만 바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해안가나 바람이 많이 불고 하면은 충분히 이제 블랙 아이스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도 이제 블랙 아이스가 생겼을 때 제동력을 잃고 더 멀리 미끄러지는 상황이 올 수 있는데 비행기 역시 만약에 이제 바퀴가 있었다면은 곧바로 제동했겠지만 이렇게 이제 동체로 착륙하는 경우에는 썰매를 타듯이 만약에 이제 얼음이 깔려 있었다면은 이제 쭉 미끄러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제 공항 같은 경우에는 저런 사고를 대비해가지고 주기적으로 이제 얼지 않도록 하는 약품이나 이런 거를 뿌리도록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것도 제대로 조치가 됐는지 나중에는 추후에 확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 이제 국토부 발표에서 조류 위험 1분 뒤에 이제 메이디어 신호가 왔는데 앞서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은 메이디어에는 말 그대로 이제 긴급 구조 신호 아닙니까? 당장 위험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나름대로 조종사가 자기 능력 하에서 비행기를 컨트롤하려고 했었겠죠. 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상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버드 스트라이킹에 의해서 유압 조절 장치가 고장났다든지 이러저러한 이유로 비행기가 조정이 안 되고 말을 안 들으면 그 다음에 내 능력 밖에 일해 버리니까 메이데이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착륙 뒤에 방향의 유지 문제를 아까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까? 일단 동체 착륙되고 나면 방향은 못 바꾸죠. 관성에 의해서 그냥 미끄러져 가는 거니까요. 네. 예. 네, 그러면 국토부 잠시 전에 상황 브리핑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들어보고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무한항공의 활주로 길이가 2,800m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항공기들이 운항을 했던 공항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활주로 길이가 충분치 않아서 이 사고가 났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조종사는 지금 두 분이 탑승을 하셨는데 제가 파악한 결과에 따르면은 기장은 현 직책을 맡으신 게 2019년 3월달에 이제 기장을 맡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행 시간은 6,823시간 정도 비행을 하신 거로 나와 있습니다. 부기장은 여기 1,650시간 정도 비행 시간이 있고, 그다음에 현 직책은 2023년 2월달에 이 직을 맡으신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01 방향으로 당초에는 착륙을 시도하다가 관제탑에서 조류 충돌 주의 경보를 이렇게 줬다고 합니다. 주고 직후에 얼마 안 있다가 조종사가 메이데이 선언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 당시 상황에서 관제탑에서 활주로 19 방향 정상적으로 복행하지 않고 활주로 19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그냥 착륙하도록 허가를 줘서 조종사가 수용을 하고 그렇게 착륙하는 과정에서 활주로를 지나서 로컬라이저라고 하는 항해 안전시설을 치고 담벼락까지 이렇게 충돌을 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강 기자, 지금까지 들어온 피해 상황 어떻습니까? 네, 지금까지 사망자는 124명으로 집계됐고요. 남성이 54명, 여성이 57명, 그리고 확인 불가가 13명입니다. 네, 이게 지금 약 1시간 전에 들어온 기준인데 지금 계속 실종자 수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는 이제 숫자가 더 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동원 인력은 약 1,500명 정도를 동원해가지고 현장을 수습하고 있는데요. 소방이 약 500명 정도 투입이 됐고 경찰도 약 500명 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 전남 경찰청이 이제 무한 항공기 사고 관련해서 수사본부를 구성한다고 합니다. 수사본부에는 약 이제 260여 명의 이제 경찰관을 투입할 예정인데 일단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한 다음에 사고 원인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을 하고 또 만약에 필요하다면은 이게 수사 부분으로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면은 수사까지 진행한다는 의지를 이제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보도 여전히 이제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금 정보 움직임도 한번 종합을 해줄까요? 네, 먼저 이제 국토부에서는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서 이제 조사관을 파견을 했습니다. 조사관을 파견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자료를 모은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제 조사를 할 예정인데요. 조사할 때는 이제 기체를 사실상 다시 복원하는 수준으로 이제 조사가 진행이 됩니다. 네. 기체에 있는 부분을 다시 모아가지고 비행기와 똑같이 만든 다음에 어디 이제 손상된 부분이 어떠였는지, 만약에 없어진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다 확인할 것으로 보이고요. 통상 이제 항공기 조사 같은 경우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네. 짧게는 뭐 몇 개월이지만 길게는 정말로 1년, 2년까지도 구체적인 원인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할 때는 이제 정부 요인도 있지만 각 기관의 전문가, 그다음에 비행기를 만든 이제 보잉사 측에서도 이제 참여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한 원인이 나올 때까지는 뭐 계략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제 속도감 있게 나오겠지만 정확한 원인이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아까 이제 유족분들도 말을 했지만 우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많이 했잖아요. 정부는 이제 여기에도 이제 긴급하게 이제 많은 인원을 파악한다고 말했는데 아마 아직까지 유족분들이 이제 체감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충분히 있다면 이제 유족분들의 지원도 이제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제 교수님, 사고 충돌 이후에 과연 그 상황 임박했을 때 승객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과연 어떤 대비를 할 수 있었을까? 지금 같은 사고는 미끄러지면서 바로 충돌해서 화재가 폭발나서 끝났으니 조종사나 승무원들도 자체적으로 할 일도 없었고 외부에서 도와줄 수 있는 상황도 못 됐습니다만은 우리가 비행기 탑승객이 됐을 때 비행기 사고로 비상 착륙을 했다. 그래서 지금처럼 엄청난 사고까지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일 때 승객으로서 안전을 위해서 취할 일은 첫째, 절대적으로 승무원들이 지시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비행기 구조도 90초 이내에 탈출할 수 있도록 구조를 다 만들었다고 합니다. 90초 이내에 탈출을 하면 90초 이전에 폭발 난다면 할 수 없지만 그 이후에 폭발 난다는 전제하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중요한 물건이라고 자기 물건을 챙기려고 하다가 다른 승객의 피난 행동을 막는 바람에 어느 외국에서는 피난을 못한 상태에서 폭발이 나서 전멸한 경우도 있었고 또 가까운 때는 가까운 어느 나라에서는 전부 그 승무원들이 지시에 따라서 빨리 탈출했기 때문에 한 명도 안 다친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가 있어서 폭발이 나기 직전에 빨리 피난하기 위해서라면 물건은 놔두고 몸만 피해가는 승무원들이 지시에 따라서 90초 이내에 피난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늘 염두에 담고 비행기를 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방청에서는 승객 상당 부분이 뭐 튀어나왔다 이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 상황은 어떻게 예측을 해봐야 합니까? 충돌하면서 기내에서 외부로 튕겨서 나왔다는 얘기겠죠. 우리가 그 버스 같은 것도 충돌하면 밖으로 사람이 튀어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지금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해서 사망 사람들을 먼저 발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연말에 앞서 이제 권 교수님은 항공 수요를 얘기하면서 이 조종사들의 어떤 근무 시간 또 정비 문제도 가볍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뭐 현실적으로 항상 원칙대로 그 승무원들이 그 안전을 위해서 룰대로 한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도 같습니다. 그 비행 시간이 그 규정이 이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뭐 하루에 뭐 연속해서 몇 시간 이상 비행할 수 없다라는 그런 규정이 내부적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무리 쌩쌩하게 잘 그저 비행을 할 수 있는 자신이 있어도 규정에 의해서 못하게 막아놓고 있습니다. 뭐 며칠 하루 비행하면 이틀을 쉰다든지 그런데 원확한 비행기가 지금 연말 연시가 돼서 여행객이 많고 해서 많이 움직이니까 여유 인원을 확보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면 이틀 쉴 사람 하루씩 오고 비행에 투입한다든지 그럴 개연성이 있을 수는 있다고는 봅니다. 또 정비하는 것도 마찬가지 소홀할 수도 있고 그러나 저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열심히 정비했고 규정에 맞춰서 조종사들도 쉬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은 하고 싶습니다만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죠. 활주로 이게 얼어있는 상태는 얼마나 위험성이 있습니까? 그다음에 그 활주로가 그러면 항상 얼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유지가 돼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는 승용차를 생각해 볼 적에 블랙 아이스가 생기면은 차가 그냥 미끄러지지 않습니까? 제동도 안 걸리고요. 그 식으로 활주로에 비행기가 내렸을 때 이건 동체 착륙을 하나 랜딩 기어가 고장이 안 나서 바퀴가 밖으로 나왔거나 미끄러지는 건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그 바퀴가 정상적으로 랜딩 기어가 작동이 돼서 밖으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활주로가 얼어 있었다면 아마 비슷한 사고가 생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해서 활주로에 그 전원을 집어넣어서 히팅을 시키거나 염화칼슘 같은 걸 뿌려서 녹이거나 하는 그 얼지 않는 조치를 항상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 기자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사고 생존자 안타깝게도 지금 2명뿐인데요. 20대 남녀 승무원 각 1명씩입니다. 목포에서 처치를 받고 서울로 이송 중입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정치훈 기자. 네, 목포 중앙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사고가 난 무안국제공항부터 이곳 병원까지는 약 30분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생존한 승무원 2명 가운데 20대 여성 승무원 1명이 이곳 응급의료센터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의사 설명으로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현재는 가족들이 도착해 서울 소재의 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던 20대 남성 승무원도 왼쪽 어깨 골절과 머리 등을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남성 승무원은 내가 여기에 어떻게 오게 된 거냐고 오히려 의료진에게 물었다고 전해집니다. 또 모두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고 다 착륙한 것 같은데 이후 기억이 없다고도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승무원은 모두 사고 항공기 맨 뒤에 있는 갤리라고 불리는 서비스를 위한 공간에 있다가 생존했습니다. 바로 앞자리부터 승객이 앉는 좌석인데 아직 생전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목포 중앙병원에서 MBN 뉴스 정춘입니다. 네, 국토부 3차 브리핑 그리고 유가족 입장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무한항공의 활주로 길이가 2,800m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항공기들이 운항을 했던 공항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활주로 길이가 충분치 않아서 이 사고가 났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조종사는 지금 2분이 탑승을 하셨는데 저희가 파악한 결과에 따르면은 기장은 현 직책을 맡으신 게 2019년 3월달에 이제 기장을 맡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행 시간은 6,823시간 정도 비행을 하신 거로 나와 있습니다. 부기장은 여기 1,650시간 정도 비행 시간이 있고 그다음에 현 직책은 2023년 2월달에 이 직을 맡으신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01 방향으로 당초에는 착륙을 시도하다가 관제탑에서 조류 충돌 주의 경보를 이렇게 줬다고 합니다. 주고 직후에 얼마 안 있다가 조종사가 메이데이 선언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 당시 상황에서 관제탑에서 활주로 19 방향 정상적으로 복행하지 않고 활주로 19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그냥 착륙하도록 허가를 줘서 조종사가 수용을 하고 그렇게 착륙하는 과정에서 활주로를 지나서 로컬라이저라고 하는 항해 안전시설을 치고 담벼락까지 이렇게 충돌을 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야기해달라 그러세요! 제발! 버거나 있지 말고! 얘기 온 지가 벌써 30분 넘었습니다. 장소 협조와 닭에서 큰 넓은으로 왔으면 제발 부탁입니다. 이 정부를 좀 믿고 우리 양대에 믿게끔 대책을 좀 해주십시오. 가슴이 제 막내딸이에요. 죽었다더니 살았다든지 말을 해줘야지. 말을 해줘야지. 언제 말했다. 언제 말해주려고 안 해줘. 우리 딸 없으면 안 돼. 안 돼. 강 기자, 지금 현재까지 들어온 피해 상황 어떻습니까? 네, 먼저 이제 앞선 상황부터 좀 정리를 한다면은 이제 신고 접수는 이제 오전 9시 3분에 접수가 됐습니다. 네. 워낙 상황이 크다고 이제 판단이 됐기 때문에 10분, 그러니까 9시 13분에 그 대응 1단계를 발령을 했고요. 소방대는 현장에 거의 10분 만에 도착을 바로 했고 진화 작업을 이제 시작을 돌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고가 접수된 40분인 이제 46분에 초진이 완료됐으니까 속도 자체는 좀 빨랐지만 워낙 이제 충격 자체가 컸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컸던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총 124명이 사망했습니다. 남성 54명, 여성 57명이 사망을 했고요. 또 확인 불가인 이제 시신이 13명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원 인력은 한 1,500명 정도 이제 동원해가지고 수습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경찰도 이제 특수수사본부를 꾸렸다고 하니까 인원은 추가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그 허드슨강의 동체 착륙 그 상황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는 어떠했습니까?
네, 이 사고가 2009년 1월에 일어났는데요. 뉴욕에서 이제 공항에서 이제 출발한 항공기가 이제 이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버드 스트라이크로 이제 엔진의 동력을 잃어버린 사건입니다. 네. 동력을 잃어버리고 이제 기장이 판단한 거는 이제 허드스강에 이제 비상 착륙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동체를 이용해서 이제 착륙을 했는데요.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다행히 허드스강의 길이가 좀 많이 길었고 그다음에 얼어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안전하게 착륙을 해서 이제 전원이 생존했던 사례인데.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정말 이걸 기적이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이제 네. 앞으로 사실 정말 기적이었죠. 네. 이거는 이제 물리적으로는 정말 어려움. 예를 들면 이제 물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충돌을 했을 때는 충격이 상당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체가 온전하게 남아 있었다는 상황이나 그다음에 주변에 이제 그 배가 많았는데 그 배가 바로 출동을 해가지고 민간 어선까지 이제 투입을 해가지고 이제 구조를 했던 상황. 이런 모든 상황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가지고. 생존을 모두 했던 상황이지만 안타깝게도 이번 사고와는 경향이 좀 많이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최준주 교수님, 허드슨강 방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기적이었잖아요. 예. 그것과 또 비교해서 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이거는? 그렇다면 이제 그 무안이니까 목포 앞바다에 혹시 착수할 수 있지도 않았을까. 네. 근데 이제 그 허슨강은 내수면이고 바다는 또 이 와일더니까 파도가 바다에 그 지금 또 겨울철에 파도가 세니까 그 바다에 그 착수하기는 쉽지 않았을 건데 혹시 그러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네. 지금 이제 잘 설명해 주셨지만 허드슨강의 그 비상 착륙을 하고 모든 승무원들 또는 여객원들을 살렸음에도 불구하고 조종사가 엄청나게 큰 그 고통을 당했다고 합니다. 네. 그 까딱했으면 다 사망시킬 수 있는 사고로 발전할 수도 있던 무모한 행동을 했느냐 네. 해가지고 당신은 무책임한 사람 아니냐 이래가지고 굉장히 그 고통을 받았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최선을 다했다는 걸로 결론을 받았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그저 우리 이번 사고도 그런 기적이 있어서 큰 사고 안 났었으면 싶은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네요. 네. 예. 강세현 기자, 네네. 그 기종이 737-800이잖아요. 네네네. 이게 과거에도 사고나 문제 지적된 적이 있죠. 네, 이게 사실 기체의 문제였다 이렇게 확실하게 드러난 사고는 없지만 그래도 사망 사고가 상당히 좀 있었던 기종이 맞습니다. 예를 들면은 2016년 3월에 플라이 두바이 소속의 이제 항공기가 러시아 항공에 착륙하는 과정에 추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탑승하고 있었던 그 62명 전원 사망을 했었고요. 사고 원인은 그러니까 조종사의 실수나 악천후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이거 역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그 다음에 중국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중국 동방항공 소속 보잉 737-800 항공기가 착륙을 하다가 이제 산악지대에 추락을 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이 당시에도 탑승자 132명 전원 사망했었고요. 정확한 원인 아직 조사 중인데 이 조사에는 이제 조종사들이 약간 요 조종에 약간 미숙한 부분이 있지 않았냐 이런 게 고려가 네.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최 교수님 이번 상황 아직 정리는 안 됐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우선 이번에는 그저 승객들이 뭔가 잘못해서 사고를 많이 당했다라는 부분은 없으니까 네. 좀 더 원인을 밝혀봐야 되겠지만은 조종사나 정비사 또는 승무원들이 연말연시 같이 바쁜 때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규정에 맞는 비행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러한 여인을 갖다 확보해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그 버드 스트라이킹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공항에 굉음을 내거나 폭탄을 소리 나게 해서 새들을 쫓는 작업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해서 그러한 것들을 좀 더 철저히 한다든지 내지는 이게 뭐 가능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버드 스트라이크가 생기지 않는 장소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새가 이동하지 네. 않는 그런데 네. 비행장을 맹렬하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오늘 두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무안 공항 사고 소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